KBS 한국방송. 안녕하세요. 경제세미나 아나운서 박능원입니다. 사업에는 4가지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을 벌기 위해, 둘째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기 위해, 셋째는 사회적으로 권력을 얻기 위해, 넷째는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은 장사와, 또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동호회와, 그리고 사회적으로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은 정치적 모임과 공통점이 있는데요. 마지막 동기, 즉 세상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업이 지닌 고유의 동기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공한 사업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주제의 강연을 김성애 리포터가 취재했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 과정 행복경영대학에서 진행된 착한 경영연구소 김용진 대표의 강연을 취재했습니다. 네. 자, 김 대표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커뮤니티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공동으로 이제 함께 프리체를 시작해서 초반에 예기치 않은 성공을 거둬서 당시에 굉장한 화제가 되었죠. 예. 하지만 2002년 11월에 유료화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 프리체를 외면하게 됐고 결국 짧은 기간 동안 성공과 또 실패를 극적으로 경험하면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후 김 대표는 회사를 떠났고 프리첼은 매각에 매각을 거듭하면서 몰락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프리첼이 이 유료화에 과감히 도전했다가 실패했다고 분석하지만 네. 김용진 대표는 본인의 경영 능력의 부족이 진짜 원인이었다고 강연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네. 김 대표는 그 이후 이제 제조업으로 경력을 전환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오랜 직장 생활과 또 벤처 창업 그리고 기업 회생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배우고 또 직접 체험한 경영과 리더십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요. 이것을 착한 경영이라 정의했고 이 착한 경영연구소의 대표답게 선한 영향력을 체험한 경험담을 시작으로 참가한 CEO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으면서 행복경영대학 최고의 강사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 뉴노멀 시대의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주제로 착한 경영연구소 김용진 대표의 강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지속가능 경영이 경영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다라는 믿음을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주요 화두가 뭐냐면 성장이에요. 여러분들 머리에도 성장 굉장히 중요한 화두 있잖아요. 위기라는 것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위기라는 거는 이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출렁인 거예요. 근데 대세는 계속 갈 거예요. 잠깐 출렁이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조금 있다가 소위 말해서 라이트 트랙으로 복귀하겠죠. 지금 잠깐 벗어났지만 원래 가는 트랙은 그대로잖아요. 그럼 다시 복귀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일이 뭐 있어요? 지금 위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잘 버티면 돼요. 잘 버티면 세상이 다시 원위치 될 거예요. 그럼 나한테 다시 좋은 일이 오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맨 먼저 경영자들이 내놓는 메시지가 뭡니까? 자, 이제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고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티면 얼마 안 있다가 진짜 좋아졌어요. 계속 이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죠. 세상은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단지 우리가 그거를 코로나 위기 한 3년 동안 이제 목도를 하게 된 거죠. 정상이었던 것이 더 이상 정상이 아니에요. 뉴노멀이 생겼다는 거죠. 예전의 노멀과 다른 뉴노멀이에요.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 북한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한은 바로 이 네 단어의 약자죠. 변동성, 엄청나게 출렁거린다. 두 번째, 앞을 예측할 수 없다. 불확실성. 세 번째,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정의 데피니션 얘기를 했는데 그것처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아주 클리어하게 알지 못하고 굉장히 모호하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미. 그렇죠. 다 느끼고 계시죠. 이게 정상이에요. 예전에는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예외라고 우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네 개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새로운 뉴노멀이 생겼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된 지 오래됐어요. 이게 2000년 넘으면서 벌써 조짐이 보였고 2010년, 2020년 넘으면서 심화가 됐죠. 근데 거기에 팬데믹은 아주 결정타를 매겼고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19 그 팬데믹이 바로 21세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21세기가 숫자가 바뀌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시대가 바뀐 건데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뀐 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가 돼요. 지금 전쟁 막 사방에서 터지죠. AI 지금 그렇죠. 기후변화 뭐 심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알던 세상은 안 와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자체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요. 지금 우리의 위기, 우리가 위기라고 얘기하는 게 기온 변화에 대응하는 거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기온 변화라고 하면요, 세상이 계속 우리가 알던 세상처럼 움직일 거니까 잘 버티면 돼요. 경비 절감하고요. 그렇죠? 고객 관리 잘하면서 잘 버티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기후의 변화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기가 다르죠.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정의해야 되죠. 뭐가 위기냐? 아까 제가 정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위기는 바깥 세상이 아까 북하식으로 움직이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환율이 급등하고 원자재 급등하고 이런 거 위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새로운 정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위기는 뭐냐? 그게 왔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고 왔는데 우리의 생존 방식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생존 방식이 그 상황에선 더 이상 작동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존 방식은 유통기한이 끝났는데 새로운 생존 방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위기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위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성장기에 산업화 과정에서 알고 있었던 그 전제와 가정 그리고 거기에서 습득한 온갖 기법들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예요. 아직도 통하는 산업이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위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위하고 기가 합쳐진 거잖아요. 서양에서는 그 두 개가 분리가 돼 있죠. 데인저, 리스크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찬스, 오퍼튜니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이걸 위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위는 크라이시스 데인저가 위고 기가 찬스, 오퍼튜니티예요. 다시 말하면 경쟁의 규칙이 바뀔 때 그 규칙에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기업이나 개체들은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더 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뉴 노멀 시대에 어떠한 경영 방식으로 경영을 해야만 어떠한 마인드세트와 어떠한 프레임워크로 경영을 해야만 하는지를 저는 그것을 바로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성장 위주로 산업화 과정에서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타는 사람들은, 올라타는 기업들은 성공할 거예요. 근데 올라타는데 실패하거나 낙오한 기업들이나 사람들은 아마 낭패를 겪을 겁니다. 그죠? 방향성이 있으니까, 방향성이. 근데 북가 시대는 어때요?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습니다. 내가 올라탔어요. 그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어요. 1등 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 자, 이제 문제죠.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도 문제죠. 어디로 가도 문제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변하더라도 살아남아야죠. 자, 이제 게임 방식이 바뀌는 거죠.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기후가 변하더라도 나의 지속성이 훼손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톨스토이의 소설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이 소설을 읽어보진 않았어요. 첫머리에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나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공감이 되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구가 있을 거 아니면 뭐 이런 것들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가정들은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하니까 행복하겠지. 그죠?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 구구절절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영활동을 한 20몇 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회사를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문을 해준 회사들도 여러 개 있어요. 그 회사들마다 전부 문제가 있는 회사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 회사들을 직접 경험 혹은 간접 경험으로 한 전체를 놓고 볼 때 기업 경영은 완전히 반대예요. 모든 행복한 조직은 저마다의 이유로 잘해요. 근데 실패하는 조직은 다 똑같은 짓을 해요. 얼마나 이게 놀랍냐 하면요. 제가 예전에 경영자문을 여러 개 한꺼번에 동시에 한 적이 있었는데 한 회사를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그 다음에 다른 회사를 또 했어요. 한 회사에서 경영진단 리포트를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의 경영진단 리포트를 쓰는데 쓸 게 별로 없어요. 회사 이름만 바꾸면 돼요. 그 정도로 비슷해요. 진짜 하는 짓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럴까?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제 나름대로의 논리가 생겼죠. 잘하는 식당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하는 식당은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은 뭔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특이하죠.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차별화. 차별화가 뭐예요?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 본능 이런 것들을 따르려는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식당을 열어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요. 생각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직관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본능에 따른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자, 인간의 본능이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이 많은 분들의 본능이 비슷할까요? 서로 다를까요? 본능은 똑같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저 밑바닥에 있어요. 그 위에 인간의 대뇌 피질에서 개성이 발휘가 되는 거죠. 인간의 본능은 저 밑바닥에 있거든요. 비슷해요. 그래서 인간이 본능대로 하게 되면 결국은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예요. 자, 원 오브 댐이 된다는 건 뭐냐면 100사람이 창업을 했어요. 예를 들면 벤처에서 몇 개 회사가 성공한다고 얘기하죠, 보통? 두세 개 회사, 뭐 많으면 5개, 10개 정도가 성공하고 나머지 90% 이상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망할까요? 원 오브 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안 되는 회사들은 남들 하는 대로 해요. 그리고 잘하는 회사들은 뭔가가 있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다시 말하면 잘하는 회사들은 지속 가능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지속 가능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지속 가능 경영이 이제 뭔지를 우리가 이제 본질을 파헤쳐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 경영은 언제 왜 필요? 항상 지속 가능 경영이 화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거 없이도 잘 살았어요. 근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속 가능 경영이 필요한 것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를 쭉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춘추 전국시대를 만나는 거죠. 거기에 손자병법이 있어요. 아주 좋은 지속 가능 경영의 모범 사례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 많은 나라들이, 크고 작은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연대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 당시가 이제 제자백가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군주들의 마음에 이제 들게끔 막 자기 지식을 막 자랑하던 그 시대란 말이죠. 자, 이게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아군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이 뭐냐? 이게 북한시대잖아요. 복잡하고 엄청나게 변동성이 높은 이런 세상을 이 당시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여기에 오만 인간의 지혜들이 꽃을 피운 거죠. 손자의 병법의 핵심이 뭐죠? 싸우지 말고 이기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싸우지 말고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냐는 거죠. 싸워서 이기는 병법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서 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웠다 치자 이거죠. 제 나라가 한 나라를 이깁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복속시켰어요. 제 나라가 싸우느라고 국력이 피폐해지죠. 그러면 제 나라보다 약했던 조 나라가 쳐들어와요. 어느 순간인가 허점을 보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계속 그 다른 나라의 말을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으로 병법을 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 붙어있죠. 손자병법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전승불복. 전쟁이란 똑같은 방법으로 2번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매번 다른 일이 일어난다. 불가승제기요 가승제적이라. 불가승제기라는 것은 적이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지 않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거는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잘 못해줘야만 이기는 거다. 그 뜻이에요. 선용병자 구린지병이 비전이야.
최선의 용병술은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 유명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백전백승이 아니죠. 백전백승은 싸워서 이기는 거고 이거는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싸우지 말고 항상 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바로 지속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북한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지속 가능성이 가장 최상위의 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명백히 북한 시대의 뉴노멀에 살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경영도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장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 가능성 위에 얹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는 지속 가능성이 왜 과소평가됐느냐? 세상의 추이 자체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었어요. 그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지금 방향성이 없어졌다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북한 시대에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자 이제 손절 방법은 알겠고 우리가 어떠한 조언을 또 얻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북한 시대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여기에 두 사람의 예를 갖고 왔어요. 북한으로 따지면 진작에 수십 년 전에 이미 북한 상황에서 계속 운영이 됐던 시장이 있죠. 바로 증권시장입니다. 그죠? 증권시장은 항상 그래왔죠. 증권시장도 대체적으로 올라갔지만 중간중간에 막 폭락 사태도 여러 번 겪고 그리고 종목별로 산업별로 부침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북한 시대는 증권시장에서 이미 상당 부분 다 겪어놨던 일들일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 정말 훌륭한 퍼포먼스를 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돈 한 번 크게 벌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평생 동안 꾸준하게 돈을 버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어떤 분이에요?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어요. 한 분은 니콜라스 탈레브, 나심 탈레브라고 하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하는 분이에요. 블랙스완이라는 유명한 이제 용어를 만드신 분이죠. 이 두 분을 저는 이제 참고를 했어요.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 것이냐. 자, 일단은 워렌 버핏부터 한번 볼까요?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죠. 원칙을 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밀고 나가요. 일시적으로는 돈을 잃죠. 그러나 가치주 중심으로 투자를 한 그 사람의 전략이 빛을 발하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워렌 버핏은 철저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변동성을 무시하고 장기적인 가치의 상승에 베팅을 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공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 나심 탈레브를 볼까요? 이분은 전략이 뭐냐? 매일같이 돈을 잃는 전략이에요. 황당하잖아요. 사무실에 출근하면 오늘도 돈 잃으러 나와요. 그리고 돈을 잃고 가요. 돈 못 벌어요, 이 사람은. 왜 그러냐? 주식시장에 대폭락에 베팅을 해요. 선물 옵션으로. 자, 주식시장의 대폭락이라는 거는 10년,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아웃라이어입니다. 극히 확률이 낮은 거기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돈 잃죠. 근데 많이 잃지 않죠. 작게 베팅을 하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터졌느냐? 9.11이 터진 거죠. 만배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베팅 안 하죠. 리먼 사태가 터져요. 코로나가 터집니다. 자, 옛날보다 훨씬 더 빠른 주기로 아웃라이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더 벌어요. 우리 두 사람한테 배워야죠. 자, 북한 시대는, 이 뉴노멀 시대는 그 속에서의 지속 가능 경영은 두 가지가 핵심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원칙에 입각해서 그 원칙을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거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물론 원칙이 올바라야 돼요. 워렌 버핏이 만약에 잘못된 원칙을 갖고 움직였다면 망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원칙으로 경영을 해야 될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원칙과 전략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올바른 원칙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일단 그거를 실행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동성이 일어나든 일희일비하지 말고 계속 밀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워렌 버핏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나심 탈레브처럼.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거죠. 그거를 대비해야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는 이런 아웃라이어를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유목민이나 화전민이 자기가 지금 거기서 이제 잠깐 머물러가지고 뭐 유목을 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어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토네이도가 오거나 태풍이 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극히 낮잖아요, 근데. 그럼 그거 대비할까요, 안 할까요?
대비 안 해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딴 데로 갈 거니까. 단기 승부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정말 엄청나게 재수없는 거죠. 번개 맞는 확률보다 낮은 거예요. 지속 가능성은 게임이 길어요. 자, 내가 그래서 이제 정책을 하려고 해서 이제 농부가 됐어요. 한 군데서 농사를 짓습니다. 자, 5년, 10년, 15년을 지어요. 거기에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제 있습니다. 있어요. 대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죠. 대수의 법칙은 경영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법칙이에요. 대수의 법칙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여러분들 안전 분야에서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인리 법칙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대 29대 300의 법칙 아닙니까? 300건의 아차 사고가 일어나면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고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누적이 되면 그 중에 한 건은 대형 사고가 난다. 자, 그러면 내가 1년 정도 무엇인가 하고 집어치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중대 사고를 내가 대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죠. 근데 이게 300건이 누적되면 한 건이 나오잖아요.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도 대수의 법칙이 적용인데요. 내가 고객을 많이 만나면 팔릴 확률이 높죠. 되게 잘 못 파는 영업사원들은 고객을 많이 안 만나서 그래요. 대수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낮은 확률이 모수가 커지면 무조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기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외적인 내용이, 그 케이스가 나온다니까요, 실제로. 대비를 해야죠. 농부는 태풍을 대비해야 돼요. 유목민은 대비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선점하고 단물 빠지면 다른 쪽으로 가는 걸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속 가능 경영은 아니죠. 지속 가능 경영은 게임이 깁니다. 마라톤 뛰어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그 원칙을 갖고 꾸준하게 밀어붙이는 힘. 두 번째로는 거기서 발생하는,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것들을 대비하는 힘.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하면 여태까지 우리는 단거리 경주를 주로 많이 해왔어요. 지속 가능 경영은 마라톤이에요. 자, 마라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마라톤은 100m 달리기 420번 하는 겁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은 100m 달릴 때마다 1등 해야죠. 순위권 안에 들어야 됩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420번 중에 몇 번 1등 했는지 따집니까? 그렇게 안 하죠.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누가 이겼는지 따지잖아요. 중간에 내가 100m 단위로 200m 단위로 1등하고 2등하고 메달 따는 거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오히려 페이스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100m 달리기 하는데 중간에 관중이 난입해가지고 이 사람을 못 뛰게 만드는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까? 안 해요. 마라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죠. 내 다리에 쥐가 날 수도 있고요. 그죠? 물집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북한시대고, 북한시대 지속가능 경영이 해법이고, 지속가능 경영은 마라톤의 게임입니다. 그 마라톤은 바로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잠깐 이기는 것보다 계속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주 확률이 낮은 리스크도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야 된다. 세 번째는 결국 성공이라는 것은 성공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방향성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버텨낼 수 있고, 그 중에 나한테 우연히 기회가 맞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나한테 뭔가가 맞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이제 올바른 원칙과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그 경영 구루들도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제 피터 드러커의 얘기를 갖고 오면, 피터 드러커는 기업 이론이 정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회사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 그리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죠. 그게 기업 이론이에요. 만들어서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기업 이론이 없는 회사는 없어요. 단지 내가 그걸 인지하는지 못하는지만 달려있죠. 근데 여기서 기업 이론을 정립하라는 거는 내가 인식하는 기업 이론을 만들고 그것을 계속 리비전해 가면서 실천하라는 뜻이거든요. 피터 드러커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환경과 사명과 핵심 역량, 이거를 1년 주기로 계속 검토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미세 조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 자, 환경을 볼까요?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혹은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을 모르면 그 안에서 플레이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세상과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바로 환경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은가예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면서 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있잖아요. 무엇을 팔고 싶은가가 아니고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죠. 세 번째로 핵심 역량이라는 거는 좋은 생각만 갖고 있다고 해서 사업이 되지 않죠. 그거를 해낼 수 있어야죠. 해내는 능력이 있느냐가 바로 핵심 역량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정의가 돼야 되고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피터드러커의 조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의 기업 이론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사업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되뇌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 공식으로서의 나의 이론이 있는가?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의가 되어 있는가? 데피니션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냥 내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가? 실행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 번째로는 실행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실행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가? 그 다음에는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가? 그 다음에는 반복 가능한가? 반복 가능한가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운이 좋을 수 있어요. 그게 이론으로서 작동을 하려면 반복 가능해야 됩니다. 반복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저도 이거 잘 못해요. 그렇지만 이거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 둘씩 무엇인가가 만들어졌고 그거를 이제 그중에 일부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나누는 거고요. 이 마이 시어리가 모든 면에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영을 할 때 저는 이 두 가지의 측면이 다 필요하다. 하나는 프린시플과 하나는 프랙티스인데 프랙티스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마이 시어리예요. 프랙티스는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된 시어리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프랙티스입니다.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저는 프랙티스를 갖고 있죠. 그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프랙티스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프린시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해봐야 프랙티스가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골프를 배워요. 그래서 레슨 프로한테 좋은 골프 스윙에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레슨 프로는 그걸 할 줄 알잖아요. 그 사람은 프랙티스예요. 근데 그걸 들었어요. 그렇다고 공이 잘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나는 프린시플만 받아들였죠. 프랙티스는 내가 해야죠, 직접. 그래서 뭐든 간에 이게 경영이 됐든 아니면 다른 모든 어떤 분야든 간에 스포츠든 간에 우리는 프린시플을 배우고 그걸 프랙티스로 해서 내 걸로 만듭니다. 공자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학이 시습지, 불력여로. 학이 뭡니까? 프린시플을 익히는 거예요. 시습이 뭡니까? 자주 연습하는 거죠. 프랙티스입니다. 경영도 이렇게 체계를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을 하면 할수록 나의 비즈니스 시어리, 마이 시어리가 점점 강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성공 사례 쫓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성공한 분들, 경영자분들도 뭐 많이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책들을 엄청나게 내요. 저는 그 책 읽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이렇더라.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성공한다니까요. 오히려 실패 사례를 습득해야 돼요. 실패 사례를. 실패 사례는 공통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실패하는 회사들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실패 사례를 꺼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역사는 승자의 역사고 그렇죠? 미디어도 승리한 사람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를 잘 안 다룹니다. 그게 문제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무용담 그거 너무 많이 읽지 마시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품질 경영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타겟이 표준이잖아요. 표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액큐러시와 프리시전 두 개를 관리한단 말이죠. 액큐러시가 정확도고 프리시전이 정밀도예요. 두 개 다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두 개 동의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다는 거예요. 두 개가. 액큐러시 정확도는 뭡니까? 군대에서 0.4격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내가 빵빵빵 쐈는데 동전 안에 다 들어갔어요. 동전 안에. 그런데 타겟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내가 잘못 쏜 거예요? 총이 문제예요. 총이 문제잖아요. 그죠? 정확도가 떨어진 거죠. 근데 난 동전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난 사격을 잘했죠. 정밀도가 높은 겁니다. 정밀도는 결과값이 계속 같은 곳에 가는 게 정밀도예요. 정확도는 내가 원래 겨냥한 곳에서 얼만큼 가까우냐가 정확도예요. 두 개는 다른 거예요. 품질 경영은 이걸 관리하는 거죠. 모든 것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도 이렇게 관리할 수 있어요. 인생에 목표를 세우고 원칙을 정해요. 그게 타겟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거대로 살라고 노력을 해요. 그게 잘 되면 애큐러시죠. 그리고 하다 안 하다가 아니고 매번 반복할 수 있으면 프리시전이 높은 거죠. 자, 전략을 수립했어요.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전략도 똑같습니다. 올바른 전략을 수립해 그 전략대로 하려고 노력해 그리고 반복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 이거 똑같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경영에서의 마이스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어설프게 나오겠죠. 어설프게. 그리고 그거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거 다시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또 실행해보는 거예요. 실행해봐요. 이 두 가지로 애큐러시, 프리시전 실행해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전략도 더 좋은 전략이 나오고 삶의 원칙도 더 좋은 원칙이 나오고 그리고 내 실행력도 높아지고 실행을 하는 과정에 문제점도 찾아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에서 아까 워렌 버핏처럼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원칙을 꾸준하게 가려면 원칙 정해놓고 나서 옹고집처럼 무조건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단 말이죠. 원칙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거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항상 피드백 체계를 통해서 그 원칙이 올바르게 그 전략이 올바르게 마이스어리가 올바르게 셋업되도록 노력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훨씬 더 훌륭한 경영의 마이스어리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아까 제가 성공담 듣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패담은 잘 오픈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제 실패담을 하려고요. 실패담을 통해서 제가 이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그리고 착한 경영이라는 이름이 왜 붙게 됐는지도 여기 스토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원래 삼성에서 이제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10년 정도 다녔고요. 99년도에 제 후배랑 둘이서 나와서 프리첼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죠. 뭐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 밤새도 다 못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잘 나갔었어요. 뭐 아마 여기서 사용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1000만까지 이제 고객이 늘었었고 그 당시에 3대, 4대 포털 안에 들어갔었던 대단한 상태까지 갔었죠. 그리고 펀딩을 500억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받고도 실패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참담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삼성에서 망망대해 배를 하나 띄우러 나와서 프리첼이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그때 회사의 이름이 자유와 도전이었어요. 프리첼이라는 그 도메인 이름을 따기가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저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유와 도전의 프리덤하고 챌린지에서 딴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고 둘이서 이제 창업을 했고요. 공동 창업자입니다. 너무 잘 나가다가 그냥 급속도로 몰락을 했어요. 2001년도죠. 2001년도에 급속도로 몰락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지만 그걸로만 설명하기에는 뭐 설명이 많이 부족하죠. 제가 창업한 회사를 이제 3년 만에 떠났는데 떠나면서 뭐 빚도 어마어마하게 지고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좀 말도 못하는 타격을 입어서 큰 문제는 이제 진짜 제일 큰 문제는 저의 삶이 이제 어려워졌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자신감을 잃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심리적으로 밑바닥에 떨어진 거죠. 한 2, 3개월 정도를 굉장히 헤매고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극복 과정을 겪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하면은 원래 그 어려움에 빠지면 다 남 탓합니다. 그죠? 남 탓, 환경 탓, 재수 탓 이런 거 하잖아요. 모든 위기의 극복은 그 탓에서 빠져나와야 시작이 돼요. 아직도 내가 나를 제외한 다른 쪽을 탓하고 있으면 경영이 됐든 삶이 됐든 위기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이제 일정 시점이 지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쪽으로 고민이 이제 오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왜 프리첼이 그렇게 참담한 결과를 얻었을까? 500억이나 투자를 받고 그 기라성 같은 애들을 다 모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경영을 몰랐던 거예요. 저는 경영을 대학원까지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경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리더십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공부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에 편성해서 사업을 한 거예요. 제일 먼저 사업이 뭐지? 사업이라는 거는 경영이 기술과 자본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프리첼의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솔루션들을 여러 개 만들어냈어요.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었죠. 자본? 벤처기업에 500억이 들어갔다니까요. 뭐가 모자라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가 문제가 생겼겠죠. 경영의 문제였던 거죠. 인정하기 싫지만 그 창업자들이
형편없는 경영자였던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영자의 자질과 능력은 유일한 차별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베끼고 따라할 수 있지만 경영자의 자질과 능력은 절대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조직, 한 기업이 다른 조직이나 다른 기업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경영자의 자질과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사업을 정의했으니까 성공도 정의해야 돼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으니까. 도대체 무엇이 성공이었을까? 저는 한 번도 이 참담한 실패를 겪을 때까지 성공이라는 게 뭔지를 정의해보지 못하고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생각을 해봤죠. 기술이 확보되고 사업 모델 런칭한 거. 우리가 정말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했을 때 새벽 5시까지 술 먹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게 성공이냐는 거죠. 그 성공 아니잖아요. 매출이 발생한다고 성공입니까? 자, 대규모 투자가 유치가 됐어요. 이거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투자 유치는 남의 돈이잖아요. 그 성공 아니죠. 손익분기점이 달성해서 더 이상 이제 돈 안 받고도 살 수 있게 됐어요. 이것도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사업 규모가 확장되고 이제 막 성장을 막 하기 시작하고 떼돈도 벌기 시작해요. 그럼 성공이냐? 저의 결론은 다 성공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성공이냐? 바로 사업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것만이 성공이다. 우리가 목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라고 정의를 해야만 이게 올바른 경영이 되는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랬더니 사업 목적이 뭔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또 이제 자, 사업 목적이 뭐죠? 다 다를 거예요, 각자. 저 나름대로 정의를 했더니 4가지 정도의 큰 카테고리가 나와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려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 얻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로 정의가 되더라고요. 이 각각을 나름대로 해봤더니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장사인 거예요, 장사. 기업의 규모가 크고 뭐 직원 수가 많고 뭐 관계없이 대부분 장사를 하죠. 대부분 장사를 해요. 두 번째, 이건 취미활동이죠.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도 취미활동이에요. 뭐 게임 만들고 이런 친구들 중에 저런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사회적 지위와 권력, 이건 약간 좀 고급스럽게 썼지만 사실은 좀 저기 나쁜 의도들이 좀 들어가 있죠. 저는 사실은 패거리라고 쓰고 싶었는데 그게 좀 용어가 좀 그래서 도당이라고 써봤어요. 이 상대방에게 어떤 형태로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분들도 계세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업이다라고 저희는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될 때 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 회사를 만들었다가 없앴다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거예요. 목적상 세상 겁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해야 돼요. 내가 설사 다른 사람에게 지분을 넘겨도 이 회사는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조직은 올바른 목적을 가질 때 그때서야 우리가 지속 가능한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목적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 가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거리 경주하면 돼요. 100m 경주에서 트로피 딴 다음에 그냥 해체해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42.195를 뛰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의 다음 경력들이 시작이 되죠. 착한 경영이라는 개념도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배우기로 했어요. 밑바닥부터. 그동안에 제가 쌓았던 경험 지식을 전부 다 없던 걸로 하고 리셋하고 다시 배우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저의 문제는 제가 경영을 모른다는 거였고 리더십을 알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저 스스로에게 질문했죠. 계속 경영자로서 길을 걷고 싶은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스라는 답이 나왔어요. 유능한 경영자가 되려면 2가지를 알아야 돼요. 조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우리 가치 창출 체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 더불어 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둘 다 저는 형편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실패한 경영자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2가지를 어떤 형태로든 습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 저의 결론은 제조에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IT 업계에서는 승부가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빨리 탈출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제조업이 가장 복잡하고 긴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피터 드러커의 유명한 말이 있죠. 경영이란 탁월한 사람들과 함께 탁월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다. 경영이란 평범한 사람들로 비범한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제조업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고, 제조업체를 이제 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제가 제조에 대한 경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뽑겠어요. 그러다가 제 친구 중에, 대학 친구 중에, 자기 큰아버지의 사업체에 들어가서 대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매출액이 한 25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전자 부품을 만드는 제조 회사였는데, 그 회사는 뭐 회사 상태는 뭐 재무 상태는 괜찮았는데, 뭐 코스닥 들어갈 준비, 여러 가지의 경영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있어서, 저더러 너 마땅히 할 거 없으면 우리 회사 와서 도와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큰 고민이죠.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는 순간 워낙 작은 회사니까, 제가 경력이 완전 리셋이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한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걸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다. 그래서 그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일과 성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 이거를 높여서 유능하고 능력 있는 경영자가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재무 상태가 꽤 좋고, 아주 훌륭한 회사예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제조를 잘 몰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회사의 운영 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형편없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조직이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들었구나. 자, 이 조직이 병들었으면 병을 고쳐야죠.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저 나름대로의 일하는 방식이 하나둘씩 만들어졌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마이 시어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독서도 그때 제가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던 독서를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열심히 책을 읽고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리고 직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리더십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직원들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이런 리더가 되겠다. 저는 직원들에게 선언하고 약속하지 않고 리더십을 바꾸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리더십의 고객은 직원이거든요. 제품에 대한 평가는 고객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더십에 대한 고객이 직원이면 직원이 리더십을 평가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직원들한테 내가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라고 꺼내놓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바꿀 방법이 없거든요. 이때 그렇게 했었어요. 약속해놓고 지키려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고 실천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사장 친구인데 제가 저한테 마음을 열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1년 지나니까 마음이 열려요. 이때 무엇인가를 뭔가 알기 시작했어요. 완전치는 않지만. 그런데 불행히도 2년이 지나서 그 큰아버지와 제 친구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친구가 회사를 떠나게 됐고 저도 자동으로 떠나게 됐죠. 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계속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러려면 제가 경영을 온전하게 맞는 경험을 해야만 돼요. 그러다가 기회가 왔어요. 제가 턴어라운드 전문가가 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멀쩡한 회사는 저한테 기회가 안 와요. 망가져서 그 안에서 해볼 수 없는 회사한테 그런 회사가 저한테 오퍼가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일이죠. 근데 경영을 온전히 경험해 보려면 그 회사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턴어라운드를 하는 경험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그 턴어라운드 경험은 정말 어마어마한 걸 배웁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 경험이지만 배우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2010년도까지 제가 동화라는 회사를 이제 거기서 2개의 회사를 턴어라운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린시플을 프랙티스화 시키는 그 일들을 꾸준하게 했죠. 처음에는 직원들이 프린시플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 한 분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경영 현장은요, 이론과 프린시플을 얘기하면 다 그런 반응이 나와요.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죠. 근데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에 다르다는 거는 틀리다는 의미로 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어떻게 프린시플이 없이 프랙티스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이제 비난을 들었지만 그걸 꾸준하게 적용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직원들이 따라서 책을 읽기 시작해요.
직원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현장에 적용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칼럼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모인 그 칼럼의 개수가 180개입니다. 나중에 그거를 이제 블로그에 공유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2015년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름대로 정리를 한 책이 이제 경영 사용 설명서고, 이게 2015년에 지금 출판이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나와 있는 책이고요. 그 과정에서 칼럼을 쓰고 세상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저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야겠는데, 2007년인가 2008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착한이라는 말이 좀 유행어처럼 돌았어요. 착한 가격, 착한 가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참경영이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참경영 그러니까 뭔가 건방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리고 너무 좀 보통 명사 같고. 그래서 약간 이걸 브랜드처럼 부르려면 뭐가 좋을까 하다가 착한 경영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착한 경영 그러니까 정말 마음 좋은 경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단체 같은 데서 연락 많이 옵니다. 근데 저는 이름이 착한 경영이 붙어 있어서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냥 마음 좋은 경영이 아니에요. 탁월한 경영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착한 경영은 이 세 가지의 큰 축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공유 목적, 협력 규칙, 공헌 의지라는 건 제가 이제 이름을 제가 붙인 거고요. 공유 목적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 올바로 수립되지 않으면 탁월한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협력 규칙은 바로 우리가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약속된 행위를 할 것인가, 프로세스,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저는 이걸 이네이블러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략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바로 이네이블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셋업이 되면 세 번째로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을 하나로 모으는 게 필요하죠. 그걸 저는 공헌 의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개의 축으로 착한 경영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경영에 대한 정의도 이렇게 내렸어요.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으로 탁월함을 이루는 경영. 탁월함을 이루었지만 선한 영향력이 실종됐다면 그거는 돈 벌기 위한 기계를 만든 거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탁월하지 못하면 자선단체죠. 경영을 하는 사람은 탁월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탁월한 성과는 선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착한 경영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고, 이렇게 이제 저 나름대로의 마이 티어리를 착한 경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제가 20년 동안 만들어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착한 경영의 정의로 돌아와서, 자,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으로 탁월함을 이룬다.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하는 착한 경영, 착한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 제가 얘기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선은 한자로 착할 선이잖아요. 그죠? 선은 굿니스인데, 굿니스는 나이스하다. 이건 선량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라이트, 옳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탁월한 겁니다. 엑설런트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장기적으로 움직일 때 어떠한 개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개체들이 성공하느냐를 연구를 했어요. 협력 위주로 선하게 움직이는 개체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으냐? 아니면 남을 배신하고 등쳐먹고 협력하지 않는 그런 개체들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으냐를 연구를 했단 말이죠. 일관성 있게 100% 나온 결론은 뭐냐면 협력적이고 선한 개체들이 장기전에서는 이긴다는 거예요. 자, 애덤 그레트는 그걸 아주 재밌게 설명했는데요. 기버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애덤 그레트는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자, 처음엔 기버입니다. 기버는 뭐냐면 조건 없이 선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기부를 하는 거죠. 선한 의도로 기부를 해요. 그러면 좋은 영향력과 평판이 축적이 돼요. 지금 당장은 이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축적된 영향력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성공을 해요. 이 기버를 노리는 사람들이 바로 테이커예요. 테이커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테이커는 기버를 타겟으로 하죠. 그래서 이기적 의도로 테이크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단기적 이득을 계속 취해 나갑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매처예요. 세상 사람들의 80% 이상이 매처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다 매처실 거예요. 매처는 뭐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는 준 대로 받을 거고 받은 대로 줄 거야.
이게 매처예요. 매처만 있는 세상도 괜찮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한 세상이죠. 근데 좀 각박하죠. 에던그레이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분류한 다음에 그 미국에서 한 연구죠. 대실패를 한 사람들 어디일 것 같아요? 슬프게도 기버였어요. 그래서 다른 조사를 또 합니다. 대박이 났고 어마어마하게 존경받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 어딜까요? 예, 기버였어요. 기버가 대박 아니면 쪽박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테이커들은 별 볼 일 없이 됐고 대부분이 매처더라. 나머지는 테이커는 장기적으로 성공 확률이 가장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매처가 쌤쌤이고 그리고 저쪽 끝과 이쪽 끝을 기버들이 차지하더라. 자, 그러면 성공한 기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기버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 지혜와 분별력이 뭡니까? 나를 착취하러 오는 사람을 알아내고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어렵게 사는 기버들 보면 그렇잖아요. 돈 꿔주고 나서 돈 받으러 가요. 그리고 딱한 사정 듣고 더 꿔주고 와요.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계속 착취당하는 거죠. 그 착취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취를 피하고 기버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쪽에 계속 그걸 축적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정말 훌륭한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을 에던그레이트가 증명을 해냈고 이게 선한 영향력의 작동 방식이죠. 사회는 기업에 투자를 한 것이고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죠. 그럼 사회 공동체가 더 좋아져야 돼요. 자본가가 돈을 투자했으니까 더 좋아지듯이 우리의 직원들 사회 공동체도 투자를 했으니까 좋아져야 된다고요. 사회 공동체의 자원과 환경을 착취해서 내가 돈을 벌고 조직 구성원들의 행복을 감소시키면서 돈을 버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청직이에요. 사명에 대한 청직이, 자본가의 돈에 대한 청직이, 직원들의 삶에 대한 청직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의 건강한 사회에 대한 청직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착한 경영을 실천하는 경영자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저도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노멀 시대의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주제로 착한 경영 연구소 김용진 대표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성애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